투자라는 게 하기 좋고 싫은 문제가 아닙니다. 100세 시대에는요, 투자는 선택이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그냥 생존 수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영광이네요. 구독자 10만 명, 실버 버튼, 예. 물론 이걸로 영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강왕국 투자 10개명까지 서비스로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비슷한 영상을 2년 전쯤 찍었는데 그 후에 10개명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자, 실버 버튼. 자랑질을 좀 시작을 하면요. 제가 2018년 12월 3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명까지 가는데 7개월 또는 190개 정도의 영상이 필요했고요. 그때는 진짜 거의 매일 찍었네요. 네, 그리고 3만 명은 323번 영상 후, 5만 명은 441번 영상 후, 이렇게 가가지고 5만 명까지는 어떻게 빨리 갔는데 한 5에서 6만 정도의 좀 정체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후에 여기저기 합방을 한 후, 성장이 다시 급성장 해가지고 620번, 이번 영상으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1만 명은 7개월, 3만 명도 거기서 또 7.5개월, 5만 명도 8개월. 그러니까 합치면은 2년이 좀 안 걸렸는데, 여기서 또 10만 명 돌파하는데, 1년 넘게 걸린 것 같네요. 이게 보면요, 저는 이제 모든 거를 바둑급수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개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000명 정도는 바둑급수로 10급 정도이고, 그리고 10,000명 정도는 아마초단, 네, 그리고 한 10만 명이 되면은 프로 선수, 이런 식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보통 제가 직접 이해하기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유튜브로 구독자가 10만 명이면은 유튜브 앤드 유튜브에서 파생된 비즈니스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5만 명이 여기 보면 6단이니까 6단까지는 잘 갔는데 6단에서 7단 넘어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0만 명이 돼가지고 자칭 유튜브 프로 초단이 되었습니다. 네, 제 목표는 어떻게 내년 말까지는 그래도 프로 3단까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5년 동안에는 소박하게 프로 5단 정도 될 수 있을까? 이 정도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래, 구독자 100만, 나도 한번 가보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제 앞에 30만 개의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이 사람들 도대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서도 제 앞에 7,000명이 넘습니다. 야, 10만 유튜버가 7,000명이 넘어. 이거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버 버튼 옵니다. 오고 있어. 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요, 제가 이 유튜브가, 제가 이제 자칭 유튜브 프로가 됐으니까, 네,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MCN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어스 알라이언스라는 곳이고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합방이 짱인 것 같아요. 일단 합방을 한 구독자가 촥촥 늘더라고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져다 주신 분들이 3프로 TV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이렇게 옷도 3프로 TV 셔츠를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스 알라이언스라든지 3프로라든지 업라이즈 계열 유튜버들이랑 합방 하면은 좀 많이 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컬리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350명이 지원을 하셨는데, 자, 최후의 한 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아시게 될 거예요, 그게 누군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제가 영상을 찍을 건데, 위대한 개미 트레이더, 그러니까 최근에 또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돈을 버신 개미 트레이더들을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상을 올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요번에 그 박세익 전무님 책을 보면서, 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계량화해가지고 퀀트 전략으로 만들면은 투자 책들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책은 열심히 보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제가 그래도 엇비슷하게나마 퀀트 전략을 만들어 드리면은 그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10기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랑을 좀 많이 했고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룰은 투자를 지금 안 하신다면은 당장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투자하는 거, 돈을 안 받으면 공부를 보통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투자보다 재밌는 게 세상에는 훨씬 더 많잖아요, 솔직히. 그죠?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뭐 하는 거 얼마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돈을 박아야지 공부를 하고 투자 스킬이 늘게 되거든요. 왜냐면 또 아무리 이론상으로 공부해도 직접 돈을 박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 아무리 이론상으로 축구를 잘해봤자 뭐해. 직접 가서 공을 차야지. 그쵸? 네,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게 하기 좋고 싫은 문제가 아닙니다. 100세 시대에는요, 투자는 선택이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그냥 생존 수단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아무리 뭐 일을 잘해도 50대, 60대에 잘릴 건데, 또는 더 이상 일을 못 할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40년 동안 노동 수익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네, 제 작은 눈에서 나오는 방법은 네, 자산을 모아가지고 그걸 굴려가지고 투자해서 전업 투자를 먹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안 한다?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고요. 네, 참고로 이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인의 포트폴리오, 교묘한 홍보. 네, 참고로 어제 또 교보 전국에서 1위를 찍었습니다. 모든 책을 제치고 이제 어제 1등을 찍었죠. 예. 박세익 전무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예, 그래서 여기 이 포트폴리오에 나오는, 네, 그냥 전략 아무거나 그냥 뽑으셔가지고 그냥 시작하면 돼요. 시작을 하고 돈을 넣고 그 후에 공부해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크게 손실이 난 전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시작을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 그냥 해. Just do it. 이고요. 자, 두 번째 룰은 경제적 자유는 높은 복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낙원 계산기라는 게 인터넷에 있거든요. 이걸로 시뮬레이션을 무지하게 많이 돌려봤는데 대부분 직장인은 복리 8에서 14%, 그거를 10에서 20년 정도로 하면은 경제적 자유에 충분한 돈을 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겨우 저 정도 수익을 무시하고 너무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8에서 14%는커녕 뭐 마이너스 48에서 64% 이렇게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경제적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자, 72의 규칙, 그리고 복리. 이거를 이해하는 자에게는 복이 옵니다. 근데 결론, 경제적 자유는 높은 복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고요. 자, 세 번째. 자, 큰 손실을 피하면은 부자가 못 되기도 힘들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을 했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복리 8에서 14% 정도 벌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바로 복리 8에서 14%의 최대의 적은 큰 손실입니다. 이 MDD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작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20년 동안 매년 20% 수익을 나면은 우리는 복리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를 20번 한 그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자, 그런데 여기서 20년 동안에 18년 동안 매년 20% 수익을 내고 두 번은 하락장 때문에 망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50% 수익을 손실을 두 번 보잖아요. 자, 그럼 복리 수익이 20%에서 9.9%로 떨어집니다. 확 절반으로 줄어요. 두 번만 망해도. 그리고 봐봐요. 20년 동안에 17년에 40%를 먹고 3번 마이너스 70%를 기록했다. 이게 사실 1번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리 수익은 절반밖에 안 돼. 70% 3번을 얻어맞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에 18년 동안 30%를 먹고 두 번 마이너스 50% 기록한 거, 이게 1번보다 나을 것 같은데 복리로 계산하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손실을 피하는 거, 한 번이라도 얻어맞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Public Enemy Number One, 큰 MDD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절대로 진행 중인 전략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절대로 돈을 잃을 수 없는 전략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채널에도 무지하게 많고요. 심지어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전략들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냥 그 중에서 몇 개 골라가지고 여러분이 고르고는 만든 전략으로 그냥 그걸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골라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골라서 직접 따라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전략들이 개입을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네, 투자 전략을 일단 하는데 구간을 정하고요. 저 같은 경우 6개월 단위로 많이 합니다. 뭐 11월부터 4월까지 하고 4월 말부터 다시 10월 말까지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구간에는 절대로 전략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무조건 이것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돈을 넣기 전에는 사람답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돈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원숭이가 되거든요. 우리의 심리적 편향이랑, 그리고 우리가 우리 투자에 감정적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만든 전략에 원숭이가 개입하는 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투자 전략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매수 전 언제 매도할지 알아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략을 만들고 무조건 따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if, when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if, when이 가능한가. 이런 일이 있으면 팔거나 사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그거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매수 전 언제 매도할지 알아라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기, and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시기라는 건 간단합니다. 몇 개월에 한번 리밸런싱 할 건지 그거를 정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요. 개별주 전략은. 그리고 동적자산 배분을 한 달에 한 번 체크는 해야 됩니다. 혹시 리밸런싱이 필요한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기간이고요. 자, 그리고 상황별로는 내 전략에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오를 때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익절룰이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자, 상황 2 이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비극은 뭐냐면은 우리는 늘 상황 1만 상상을 하고 상황 2와 3에 대처할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상황 2 우리가 산 포트폴리오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개별주 또는 포트폴리오 손절 룰이 있는가 이런 거를 먼저 검토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적자산 배분은 손절 룰이 없고 개별주는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가 20% 까일 때 전체 포트폴리오를 팔겠다라는 게 제 룰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그냥 횡보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횡보에 대한 딱히 룰이 없는데,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을 샀는데 두 달 동안 안 움직여. 그러면은 buy 하고 파는 그런 룰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 when 룰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럼 여섯 번째는 전략을 만들고 돌리기 전에 그거를 이제 사용하기 전에 MDD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미래를 못 보는데 어떻게 MDD를 정해요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다니까. 네, 이게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수익은 정할 수 없는데 MDD는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이것도 고차원적인 스텝이긴 하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606번 영상을 보시기 바래요. 왜냐면 제가 요번 11월 4월 전략을 돌릴 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전략을 뭐 한 개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쓸 수도 있는데 이 전략의 이제 비중과 각각 MDD를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MDD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보통 뭐 정적 자산 배분은 15% 미만, 동적 자산 배분은 뭐 10에서 15%, 그리고 개별주 전략은 50에서 60%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내가 뭐 개별주 전략에 뭐 50%를 투자를 했다. 그리고 뭐 동적 자산 배분에 뭐 50%를 투자했다 하면은 뭐 이쪽에선 60%, 이쪽에선 50%, 이쪽은 10%라고 치면은 뭐 전체가 30%가 되겠죠. 그렇죠? MDD가. 그런데 각 전략의 상관성도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MDD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쪽이 50%고 이쪽이 10%라 하잖아요. 그럼 평균은 30%인데 보통 얘네들 상관성이 좀 낮기 때문에 뭐 좀 내려갈 겁니다.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 MDD가 그러면 25%, 25% 내려갈 거거든요. 자, 그런데 포트폴리오 MDD가 아직도 너무 높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20%, 25%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을 예를 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동적 자산 배분은 MD가 낮고 개별주 전략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별주 전략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은 개별주 전략에 손절 매매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20% 떨어지면 무조건 팔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개별주는 MD가 20%요 전략이, 그리고 동적 자산 배분은 10%. 그러면은 이제 평균이 15%인데 둘의 상관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뭐 11%, 12%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MDD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상당히 좀 어렵죠. 여섯 번째 룰이 고차원적이거든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시고 싶은 606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여섯 번째 룰이 606번 영상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MDD를 많이 가져다 주는 전략을 빼버리거나, 예를 들면 너무 큰 MDD가 감당 안 된다면 개별주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거고, 또는 손절 룰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손절 룰을 도입했는데 나중에 도저히 못 따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별주를 아예 싹 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MDD, 목표 MDD는 미리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목표 수익은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수익이 올지는 우리가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는 건데, MDD는 어느 정도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백테스트 만번 하지 않는 자와는 겸상하지 말아라. 물론 농담이기는 한데, 자, 이게 1번이 아니라 4번 규칙이에요. 절대로 진행 중인 전략에 개입하지 말아라. 여기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거는 백테스트를 많이 해봐가지고 그 전략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이제 요즘 뭐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마추어들이 하는 백테스트는 백테스트가 아니다. 그거 다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나오는데, 뭐 거기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추어들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정교하지 않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중장기 전략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제가 저 PBR 전략을 쓴다 이거예요. 가치 투자 전략.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제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그게 봉이 23%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프로 어르신들이 데이터를 정말 정밀하게 다 뽑아가지고 실제로 전략을 돌려보니까 아니다. 18%밖에 안 나오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내가 백테스트한 건 23% 나왔고 저 프로들이 정말 정교하게 해서 18%가 나왔어. 그러면은 결론이 바뀌었냐? 이겁니다. 결론이 안 바뀌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둘 다 저 PB의 전략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상요, 데이터를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어쩌고 해봤자, 예, 그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선진국에서 모멘텀이 좋은 주식을 사는 거, 네, 이게 엄청나게 정교한 데이터를 해서 바뀔 거냐? 안 바뀔 걸. 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 모멘텀이 좋은 주식이 좋은 주식이야. 그래서 제가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27%가 나왔고 프로들이 막 하니까 21%가 나왔어. 그래서 결론이 바뀌었냐? 아니죠. 결국은 우리는 이익 모멘텀이 좋고 저 PBR 주식을 계속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사실 완전히 정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론까지 뒤바뀌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개인들은 직접 엑셀로 이제 할 필요도 없잖아요. 퀀티킹, 젠포트 이런 것들이 있고, 자산 배분은 이제 알로케이트 스마트리,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그 조만간 또 젠포트에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마추어들도 코딩이나 엑셀 스킬 없이 얼마든지 백테스팅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전략들을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고요. 네, 프로들이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건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덟 번째. 자, 전략이 안 먹히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라. 이거 뭐냐면요. 아무리 훌륭한 전략도, 그게 뭐 자산 배분이 되었든, 동적 자산 배분이 되었든, 종목 퀀트가 되었든, 언더워터 2년 이하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이 말은 언더워터라는 거 뭐냐면은, 전략이 최고점을 뚫고 깨진 다음에, 빌빌빌 깨진 다음에 다시 최고점으로 회복하는 그 구간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2년 이하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 심지어 최고점 극복도 어려운데 이제 언더워터를 시장 대비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전략이 깨지는 동안에 시장은 계속 올랐어. 그럼 시장을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5년, 10년 걸릴 수도 네,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조만간 제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별주 전략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깨졌으면은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면은 그 후 1년, 2년, 3년 후에 수익이 좋아지는가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 걸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백테스트를 할 때 그냥 수익이나 MDD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월별 수익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깨질 때는 대충 얼마나 깨지고 어느 정도 길게 깨지고 다시 극복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이제 그거를 알아야지 이 전략이 다음번에 문제가 생길 때, 근데 이 전략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어.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네. 1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네. 아, 그래서 지금 깨지는 거는 네, 이 전략 범위 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 심리적으로 편한 투자 따위는 없습니다. 리처드 데니스가 그 말을 했죠. 심리적으로 편한 투자는 하지 말아라. If it feels comfortable, don't do it 라고 했습니다. 리처드 데니스가요. 이게 편해 보이면 하지 말아라 라고 했고요. 근데 뭐가 불편한 것인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는 내가 직접 백테스트하고 전략을 만들기 이런 거 좀 어렵고요. 그리고 내가 그 전략을 만들어서 내가 내 전략이 노예가 돼가지고 무조건 따르기 이것도 심리적으로 인간이 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거든요. 노예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산 종목과 ETF가 겁나게 깨지고 있는데 매도 버튼 누르기, 포트폴리오 손절 또는 뭐 리밸런싱 하면서요. 그리고 네, 이게 그 전략이 정말 안 먹히면 지지리도 계속 안 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5연패 퍽 10연패 퍽 하면서 계속 손절을 하고 계속 전략을 따르고 이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되게 어렵고요. 내가 산 종목이나 ETF가 벌써 2배, 3배 올랐어. 근데 이거를 안 팔기 이것도 어렵습니다. 우린 빨리 손실을 실현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가격 미친듯이 올랐는데 이 ETF를 사래요. 전략이. 아 진짜 사기 싫거든요. 아니 미국 시장 최근 3년 동안에 뭐 5배 올랐는데 이걸 사라고? 말이 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동적 자산 배분을 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전문가들이 경제를 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이 전문가들의 말이 맞다면은 경제는 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망하고,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크게 망하거든요. 근데 원래 보통 잘 안 망해요. 이제 그게, 보통이고. 왜냐면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듣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종목 컨트롤 하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개잡종 같은 그런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은데요. 자, 우리는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익이 오는 겁니다. 네, 재밌고 즐거운 투자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무조건 다 불편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자, 이거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복창을 해보십시오. 나는 원숭이다. 자, 보세요. 자, 그렇지. 자, 여기, 따단, 나온다. 자, 나는 원숭이다. 나는 원숭이다. 그렇죠. 자, 이게, 보통,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벌면 그건 운이고, 잃으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원숭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벌면은 내 실력, 잃으면 재수없거나 남 탓. 이게 대부분 투자자들의 비극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레리 윌리엄즈를 좀 본봤죠. 레리 윌리엄즈는 네, 어떤 사람인가? 1980년대에 세계 트레이딩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셨고, 심지어 따님한테 노하우를 가르쳐가지고, 따님도 17살 나이에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레리 윌리엄즈는 맹세코 그 기술을 그러니까 직접 거래해주진 않고, 딸한테는 가르쳐만 줬다라고 했고요. 그 딸이 누군가? 미셸 윌리엄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이고 골든글로브 상도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 아버지에서 이 딸이 나온 겁니다. 저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이분이 또 뭘 했냐면요.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면서 라이브로 거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세미나 10번 정도 하면서 라이브 거래를 하면서 100만 불을 벌었습니다. 이게 레리 윌리엄즈 밀리언 달러 챌린지라고 하는데 성공하셨다라고 하고요. 오호호호. 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위대한 분도 이제 거래를 하기 전에 맨날 자기 암시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나는 이번 트레이드에서 잃을 것이다. 크게 잃을 것이다. 라고 자기 암수를 해가지고 기대치를 확 낮추고요. 실제로 손절하게 되면 그거는 그에게는 당연했습니다. 왜냐면 이번 트레이드에서 잃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따면은 이분은 스스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네. 뭐, 하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고 나는 원숭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자랑질도 좀 있었지만 제 10기명은 투자할 때 나름대로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10기명이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중고급자들한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비기너 10기명 이렇게 만들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해주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10만 명.